우리 교과서의 매크로 프루덴셜 펄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거시건전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렇게 아주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점점 더 이것이 중요해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시건전성이라고 하는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봤던 내용들도 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금융위기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또 연관이 되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요새 배운 통화정책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충 보면은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고 이것이 뭐냐, 그 다음에 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할 때 이 정책 수단은 뭐냐,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과 다른 이를테면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뭐 이런 순서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미시건전성이란 것과 거시건전성, 마이크로 프루덴셜이라는 것과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미시와 거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차이점. 여러분들 경제원론 교과서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은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 뭐 가계, 기업, 시장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 거시경제는 그냥 국민경제를 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 교과서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거시에서도 가계의 효용국대와 기업의 이윤국대와 그래서 시장 조직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거 다 보고 있고 또 미시경제에서도 국민경제 전체로 전체 경제를 또 안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구별이 굉장히 점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는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 큰 부분일 수도 있지만 또 각각이 서로 굉장히 다른 측면이 존재를 해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은행을 감독한다. 우리 규제, 뭐 감독 이런 얘기 계속했고 우리가 뭐 BIS, 자기자본 비율, 기타 등등 여러 얘기들을 과거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미시건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시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은행들, 개별 금융기관들이 망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당국이, 여기서 감독당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첫 번째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하여튼 개별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미시건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시건전성은 우리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부분균형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리고 목적은 개별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에 예금을 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물론 예금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예금 보장이 되지만 그 예금 보장을 해주는 예금보험기금은 어디서 나와요? 은행들이 중간에 낸 돈이고 그걸로 또 모자라면 결국은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은행을 보호한다. 개별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는다는 것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예금보험공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미시건전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시건전성은 그거에 더해서 일반 균형적인 입장이고 개별 금융기관의 부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또 미시와 거시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시건전성이 점점점 중요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 그럼 미시건전성부터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미시건전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BIS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우리가 위험 가중 자산이 여러 가지, 은행의 자산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각의 가중치를 붙여가지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붙여서 위험으로 가중 평균된 그런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 8% 이상 되도록 하는 게 BIS 자기 자본 규제였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보도록 합시다. 은행은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죠. 그때 예금 보험이 있으면 우리가 배웠듯이 뱅크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동시에 은행으로 하여금 모랄 해저들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은행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유인이 발생을 하고 이때 만약 위험을 추구하다가 은행이 잘못되면 그 손실은 예금보험기관이나 또는 정부, 납세자가 결국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따라서 감독당국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예금 말고 니네 돈으로, 즉 자기 자본으로 일부를 조달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자본을 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그 손실을 흡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가 결국 세금으로 은행의 손실을 부담할 확률을 이런 자기 자본으로 충분히 낮출 수만 있으면 그러면 미시건전성 규제는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은행이 예금하고 자기 자본으로 100원이라는 돈을 조달을 해서 100원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자산 중에 일부는 뭔가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99.5%의 확률로 자산의 가치가 6%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즉 손실이 뭐 1원 나고 2원 나고 3원 나고 뭐 이렇게 날 수는 있지만 6원 이상 손실이 날 가능성은 100원 중에서 100원의 6%인 6원 이상 손실이 날 확률은 0.5%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0%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세상에 0%라는 건 없으니까 굉장히 낮은 확률로 하여튼 0.5% 이상의 손실은 안 나는 그런 정도로 자본 규제를 정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미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은 은행이 망할 확률을 0.5%로 낮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0.5%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 자본을 얼만큼 가져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겠죠. 즉 은행이 자산의 6%에 해당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면 그러면 손실이 6원 이상 나는 확률은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99.5%의 확률로서 손실이 6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6% 정도로 가져가도록 하면 은행이 망할 확률을 0.5%로 통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6% 이하에서는 자본이 손실을 흡수한다. 이것이 미시건전성 규제의 근거가 되겠어요. 이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에서 보면 자본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때 자본의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손실을 0.5% 이하로 은행 도산의 확률을 0.5% 이하로 낮추기만 하면 목적이 일단 미시건전성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 이 자본 규제의 중요한 특징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은행이 즉각적으로 이 6%라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실제로는 8%지만 우리 여기서 예선 6%라고 합시다. 6%로 맞추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게 특징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은행의 초기 자본이 6원이었어요. 즉 예를 들면 예금으로 94원, 자기 자본으로 6원 가지고 100원을 만든 다음에 이 100원을 뭐 대출을 해줘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이 100원 중에서 2원만큼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손실이 이제 자본이 2원만큼 감소가 되겠죠. 예금이란 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자기 자본이 2원이 감소돼서 4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역시 자기 자본이 6원이었기 때문에 2원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 은행은 도산하지는 않아요. 망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본이 4원이 됐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을 다시 6%로 맞춰야 돼요.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을 2원만큼 더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죠? 2원만큼 손실이 발생하니까 다시 2원만큼 자본을 늘려주면 그러면 전체 자산분의 자본이 6%로 회복이 될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본은 4원으로 그대로 두고 자산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에요. 대출을 줄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원래 얼마였어요? 원래 100원이었는데 손실이 2원만큼 발생했으니까 98원이 됐겠죠. 그 98원을 더 낮춰가지고 이제 대출 줄이고 뭐 가지고 있는 땅 자산 팔고 뭐 이래서 66.67원까지 자산을 줄이면 그러면 66.67분의 4원이 다시 6%가 돼서 자기 자본 비율을 6%로 환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은행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기 자본 비율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리든지 자산을 줄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미시건전성 입장에서는 미시건전성 입장이라는 건 도산할 확률을 0.5%로 이하로 낮춘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 비율을 6%로 가져간다는 게 미시건전성의 목적이니까 자본을 확충하든 자산을 감축하든 미시건전성 감독 입장에서는 두 개가 똑같아요. 다 6%가 만족이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차별할, 구별할 아무런 이유가 미시건전성 입장에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시건전성 입장에서는 두 개가 이제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시건전성 입장에서 어떤 한 은행이 이를테면 은행 고유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 다른 은행들은 뭐 별 충격을 받지 않고 어떤 한 은행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손실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 자본을 확충하든지 자산을 감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은행이 자산을 감축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자기 자본을 올리는 대신에 2원만큼의 자기 자본을 늘리는 대신에 자산을 66.67원으로 줄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은행만 문제가 생겼으면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왜? 이 은행이 자산을 66.67원으로 내리면은 그만큼 대출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줄어든 대출을 다른 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를테면 내가 A라는 은행이 지금 대출을 줄이니까 나는 A하고 거래하던 기업인인데 이 A라는 은행이 대출을 줄이니까 나는 여기서 대출을 못 받고 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면 경제 전체로 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을 수 있어요. 즉 어떤 한 은행이 그 은행만의 문제로 손실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줄였을 경우에는 미시건전성의 입장에서는 자본 확충과 자산 감축이 둘 다 똑같은데 거시건전성 입장에서도 봐도 경제 전체로 다른 은행들이 다 괜찮다면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모든 은행들이 다 같이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을 하고 또 이 모든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6%로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 다 대출을 감축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시 경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A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B라는 은행 가려고 그러니까 B라는 은행도 대출을 줄였어요. 그러면 나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기업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충격이 와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모든 은행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다 대출을 줄이게 되면 모든 은행들에 다 손실이 발생해서 대출을 줄이게 되면 경제 전체로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독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거시건전성의 목적이 되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충격에 따라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자산을 축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을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자산 축소를 한다고 했을 때 자산 축소에 따른 여기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용이 뭐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크레딧 크런치라는 것과 또 하나는 파이어 세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크레딧 크런치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자산을 줄일 때 대출을 줄였다는 얘기가 돼요. 자산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항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대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대출을 줄였을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다 같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크레딧 크런치라고 하는 신용 경색 현상이 발생해요. 기업이나 가게나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상. 그래서 돈이 마르는 그런 것을 크레딧 크런치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경우에는 자산을 감축할 때 그 중에서 자산 중에서 대출을 줄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파이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매죠. 급하게 팔아버리는 것. 이게 이런 거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중에서 대출 말고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은행들이 동시에 팔아서, 즉 금융자산을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팔아서 그걸로 인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줄이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파이어 세일이 되겠어요. 좀 전에 얘기한 크레딧 크런치가 발생하면 기업의 투자와 기업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게 되고, 투자를 또 못하게 되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고용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실업이 늘어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은행이 이제 가지고 있던 금융 자산을 팔아버리게 되면 파이어 세일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한꺼번에 다 갖다 팔으면, 예를 들어서 국채를 다 팔아버린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할 것이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크게 나눠서 크레딧 크런치와 파이어 세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건전성 규제라고 하는 것은 다 비슷한 말인데, 전체 금융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 전체의 위험은 좀 전에 보듯이 어떤 개별 금융기관의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집단적인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걸 내생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에 반해서 미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은 거시경제처럼 전체가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이 파산할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위험은 미시건전성 입장에서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이더라도 전체로는, 경제 전체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산을 감축하는 것이, 그래서 급하니까 6%를 맞추기 위해서 개별 금융기관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갖다 팔아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다 그렇게 행동하면 경제 전체에서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미시와 거시의,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의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 되겠죠. 미시건전성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이거나 자산을 감축하는 것이 맞는데, 거시건전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경제 전체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안 그러는 게 맞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두 개가 상충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거시건전성의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은 그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뭔가 위험에 빠질, 아까 말한 신용경색이나 파이어 세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이렇게 불러요. 경제 전체의,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이다.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이라는 의미에서 시스템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왜 발생하느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의 손실이 발생하고, 은행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할 수 없이 자산을 감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본 확충이 어려웠을 때 자산을 감축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전 단계를 생각하면 왜 손실이 발생했을까? 뭔가 위험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뭔가 하여튼 대출이 늘어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크레딧 붐이 일어나서, 랜딩 붐이 일어나서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그 정상적인 범위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하지만 뭐 이를테면 하나의 기준으로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출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과도하게 대출이 일어나고 과도하게 대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도하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원인으로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too big to fail 같은 문제들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모랄 해저드 문제가 생겨서 더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잘못되면 뒤에 정부나 이런 데서 내가 망하면 나라 전체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뒤에서 도와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은행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걸 too big to fai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사전적으로 잘 파악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를테면 뭐 신한, KB,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게 있는데 신한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은행이 파산을 하면 신한은행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대략적인 뭐 감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한이 망했을 때 우리은행도 망할 수가 있는데 설마 나는 망하랴 뭐 충격을 좀 받겠지만 타격을 받겠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역시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평가를 해요. 개인이나 또 기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피어 그룹 옆에 있는 신한은행을 평가할 때 이를테면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2016년에 얼마나 신한은행이 영업을 잘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뭐 KB도 보고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과 비교를 해서 신한은행을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간의 경쟁이 생겨가지고 뭔가 수익성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리턴이 높아질 테니까 따라서 신한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되겠어요. 이게 시티그룹의 전 CEO가 했던 코멘트가 있는데 2007년 7월이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기 좀 전이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유동성 측면에서 음악이 멈추면 세상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음악이 계속 흐르고 있는 동안에는 밖에 나가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춤을 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금융시장에 큰 타격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과도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행동이 그런 행태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융기관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다른 기관들은 수익이 나는데 나만 멈추면 나는 수익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평가를 잘못 받을 테니까 결국 다른 금융기관이 다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파이어 세일 크레딧 크런치 개별 은행에게는 자산을 급매하거나 대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경제 전체적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산을 축소하지 말자, 채권을 갖다 팔지 말자고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데 이런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니까 나는 일단 팔아버려야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은행도 나도 팔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코디네이션 페일료가 이런 어떤 조정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시스템 리스크를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우리가 애그리게이트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본 위험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하여튼 대출 렌딩 붐이 크레딧 붐이 발생을 해서 과도하게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험이 증가하는 이런 것을 애그리게이트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면 위기가 딱 되면 대출이 확 떨어지겠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자산 감축을 통해서 대출이 크레딧 크런치가 오는 그래서 대출이 확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요. 즉 대출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probability of default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행이나 뭐 이런 금융기관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들을 텐데 PD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파산할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대출이 많아지고 대출이 많아진다는 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뜻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시스템 리스크는 좀 전에 애그리게이트 리스크가 이제 시계열상에서의 문제라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횡단면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너무너무 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리스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한은행이 망하면 옆에 있는 우리은행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우리은행이 타격을 받으면 저쪽에 있는 어느 증권회사가 타격을 받고 증권회사가 타격을 받으면 또 어떤 보험회사가 타격을 받고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복잡하게 거래가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번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결코 안전할 수 없이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이런 걸 네트워크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로스 기븐 디폴트라는 말도 역시 많이 쓰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이 얼마큼 크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애그리게이트 리스크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생각하면 미국에서 부동산 담보대 서프라임 모기지가 굉장히 빨리 증가해가지고 전체 대출이 증가하는 그러면서 대출이 증가하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대출이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것이 애그리게이트 리스크라고 하면 네트워크 리스크라는 거는 리만이 망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AIG가 문제가 되고 AIG가 문제되니까 또 다른 데가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네트워크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애그리게이트 리스크부터 봅시다. 결국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융 쪽에서 이런 경기 변동과 비슷하게 또 금융 사이클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대출만 생각을 하면 대출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일이 반복되는 걸 이것을 금융 사이클 또는 크레딧 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크레딧 사이클과 실제 GDP가 움직이는 경기 변동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GDP가 이렇게 올라갈 때 대출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GDP가 떨어질 때 대출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금융 사이클이 실물의 GDP 사이클보다 훨씬 더 진폭이 크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상승할 때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고 이게 떨어질 때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애그리게이트 리스크라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즉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와 관련돼서 소위 경기 순응성이 발생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이 더 빨리 증가하고 나쁠 때는 더 빨리 감소하고 이런 식의 경기 순응성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기 순응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사이클을 좀 펴가지고 평평하게 조금만 올라가고 조금만 떨어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출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 그럼 대출을 올라가는 속도를 좀 조절해 주자. 그래서 대출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애그리게이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걸 좀 천천히 올라가도록 해주고 반대로 떨어지고 위기가 발생해서 대출이 너무 빨리 감소를 하게 되면 그걸 좀 덜 감소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애그리게이트 리스크와 관련된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이 되겠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분에 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서 특정 부분에 어떤 편중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산 측면에서 특정 부분에 대출이 편중돼 있다. 예를 들면 가계부채에 너무 대출이 편중돼서 가계부채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든지, 또는 부채 측면에서 특정한 자금 조달 수단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외국에서 빌리는 돈이 갑자기 외국에서 빌려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외국에서 빌리는 돈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그쪽에서만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애그리게이트 리스크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미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사실상 전혀 고려되고 있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두 개가 있는데 한 은행은 굉장히 대출이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은행은 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제 전체로 따져보면 두 은행을 합쳐놓고 보면 한쪽에서는 대출이 안 늘어나고 있지만 두 개의 평균을 따지면 대출이 그래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시건전성 입장에서는 대출이 빨리 늘어나는 놈만 잡으면 돼요. 이쪽 대출이 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시건전성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규제를 해야 돼요. 이것이 또 하나의 차이가 되겠어요. 우리가 거시건전성, 거시경제 정책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통화정책이라고 했을 때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 어떤 은행에는 적용되고 어떤 은행에는 적용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미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기관에 따로따로 적용되는, 우리가 물론 8%라는 룰을 만들어놨지만, 자기자본 비율 룰을 만들어놨지만 그것이 어떤 은행에서는 이제 굉장히 8% 아슬아슬하고 어떤 은행에서는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아슬아슬한 은행만 집중적으로 쳐다보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 구성의 오류라는 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제학 입문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했을 텐데, 이런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의 또 차이가 이런 구성의 오류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만기가 이를테면 한 달짜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B라는 은행한테 만기 2달짜리로 돈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라는 은행의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는 한 달이에요. 한 달로 빌려서 2달짜리로 빌려줬으니까 한 달만 만기가 불일치돼요. 그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은행은 A한테 2달짜리로 빌려서 C라는 은행한테 3달짜리로 빌려줘요. C는 3달짜리로 빌려가지고 D한테 4달짜리로 빌려줘요. D는 4달로 빌려서 E한테 5달짜리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합시다. 그럼 개별 금융기관을 쳐다보면, 미시건전성 입장에서 개별 금융기관을 쳐다보면 다 만기 불일치가 한 달이에요. 따라서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거시 전체로 보면 결국은 한 달로 빌려서 맨 나중에 가면 뭐 한 몇 년짜리로 빌려주게 돼버려요. 중간에 다 캔슬아웃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거시 전체로 보면 만기 불일치가 굉장히 큰 건데 개별 은행에서 보면 만기 불일치가 굉장히 작아요. 미시건전성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데 거시건전성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구성의 오류가 될 거예요. 네트워크 리스크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들 간의 예금, 대출, 채권, 리포, 파생상품 등등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거래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놈이 망하면 다른 놈이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 리만 브러더스가 망해서 AIG가 망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때 한 은행이 망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래가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를 더 공급을 해도 지급준비금을 공급해도 그것을 은행이 그냥 갖고만 있지, 초과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지
대출해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위축을 초래해서 오히려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위험은 키우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도록 합시다. 자, 거시건전성 정책은 다시 한번 이런 시스템 리스크의 축적을 방지함으로써 금융 사이클로부터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더 멋있게 얘기하면 시장 실패나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피구세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진다. 여러분들이 경제 원론 시간에 피고비안 텍스, 피구세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외부성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세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를 두 가지로 나눴으니까 거기에 따른 정책 수단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애그리게이트 리스크에 대해서는 뭔가 경기 변동, 금융 사이클의 변동에 따라서 적절하게 규제를 해주는 것이 될 거고 그 경기 변동이 우리가 통화 정책의 목적이 이를테면 경기 변동을 안정시키는 거라면 사이클이 이렇게 큰 사이클을 굉장히 경기가 너무 좋았을 때는 이자율을 높이고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이자율을 낮춰서 이런 큰 사이클을 가만 놔두면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클을 좀 진폭을 좀 완화시키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경제 안정화죠. 그죠? 이런 것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시건전성 정책도 이것이 실물 사이클이 아니라 금융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똑같아요. 너무 대출이 빨리 늘어날 때는 대출을 좀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고 대출이 너무 빨리 감소할 때는 감소하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금융 사이클을 이렇게 좀 편편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애그리게이트 리스크에 대응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끼리 이제 너무 얽혀 있어서 얽혀 있는 네트워크 리스크를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금융기관일수록 좀 더 이를테면 세금을 많이 내라. 아까 피고비안 텍스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뭔가 규제를 강하게 하고 다른 놈들하고 별로 크지 않은 그런 놈들은 좀 규제를 약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이 네트워크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CF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해요. CF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CF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GCP, 그래서 글로벌 CP, 그다음에 도메스틱 CP, 이런 식으로 또 나누는데, 즉 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우리나라 같으면은 좀 전에 얘기한 4대 은행 같은 경우들, 신한이라든지 이런 우리은행 이런 기관들,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든 금융기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기관들. 그런 걸 CP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글로벌 CP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시티뱅크라든지 체이스라든지 도이치뱅크라든지 이런 건 다 GCP가 되겠어요. 이놈이 망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몇 개 금융기관의 타격이 심한 정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걸 GCP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놈은 GCP고 어떤 놈은 도메스틱 CP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 정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우리 자기자본 비율이 8%였죠. 그거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다 높게 적용이 돼요. 이를테면. 그래서 부가적으로 보통 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8%라고 하면 너네들은 8% 갖고 안 돼. 더 높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뭔가 대출이나 이런 것을 조금 억제해서 이런 파급 효과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특히 좀 전에 얘기한 애그리게이트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정책 수단들을 살펴봅시다. 크게 은행의 자본에 영향을 주는 정책,
이런 것들, 자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LTV, DTI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부채에 영향을 주는 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가장 재미있고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쉬운 것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게 뭐냐? 아까 봤듯이 이런 큰 사이클을 좀 줄여가지고 진폭을 좀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고,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것은 2009년 12월에 우리가 바젤 3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2월에 여기 FSB라고 하는 것은 Financial Stability Board라고 하는 국제기구고, BCBS는 BIS 내 은행감독위원회예요. 여기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바젤 3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뭐냐? 호황기에는, 즉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은행들로 하여금 최저 규제 자본 이상 8% 이상의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함으로써 과도하게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한다. 즉 평소 때는 8%인데 사이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8%가 더 높게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이 이 사이클에 따라서 변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의 내용이 되겠어요. 내려갈 때는 다시 8%, 올라갈 때는 8%보다 높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젤 3의 사실은 자기 자본 규제의 내용인데, 일단 8%의 최소 자기 자본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5%만큼의 자본 보전 완충 자본이라는 걸 또 쌓게 돼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고 하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최소 0%에서 최대 2.5%까지 사이클에 비례해서 더 쌓도록 하는. 그래서 대출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도 같이 올라가지만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최대치는 2.5%까지만 해서 쭉 되다가 이제 금융 사이클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 자기 자본 비율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비율도 더 이상 쌓을 수 없고 오히려 낮춰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실시가 돼서 단계적으로 사실 실시가 돼서 2018년인가에 완벽하게 이 모양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몇 %로 할까, 0%로 할까, 1%로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정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0%로 돼 있어요. 아직 지금 현재 상황이 0%로 돼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대출이 더 늘어나고 확실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것을 좀 높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0%에서 이를테면 1%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 은행들이 1%로 올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그 1%로 올릴 수 있는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주고 있어요. 1년 안에 현재 이를테면 자기 자본 비율이 10.5%다. 그러면 1년 안에 1%를 높인다 그러면 1년 안에 11.5%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자본 보존 완충 자본이라는 것은 역시 8%에 추가해서 2.5%를 추가로 은행들이 보유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은행들이 배당을 하거나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바젤 2까지나 과거에 보면 이 은행의 자기 자본 규제가 그냥 8%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돼서 굉장히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따라서 굉장히 은행들의 자기 자본 규제를 바젤 3에서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없었던 자본 보전 완충 자본 재본 이것도 늘어났고,
거기에 플러스 좀 전에 봤던 경기 대응 완충 자본도 늘어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CF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신한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티뱅크라든지 체이스라든지 이런 은행들은 사실은 자기 자본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어요. 최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 최대 2.5%니까 원래 8%, 자본 보전 완충 자본 2.5%, 경기 대응 완충 자본 2.5% 하면 13%예요. 대출이 늘어날 때는 최소 13%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본 비율이.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이렇게 높였다는 것은 대출을 할 여력을 그만큼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CP 같으면 추가적으로 더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을 할 여력을 굉장히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동태적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손 충당금은 이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비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인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연체율이 높으면은 충당금을 더 많이 싸고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연체율이 높을 때는 충당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대출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연체율이 언제 높아지냐면 경기가 나빠질 때 연체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 연체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대손 충당금도 높아지고 그럼 대출 여력이 나빠지니까 경기가 나쁜데 대출 여력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들겠죠. 경기의 진폭을 더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떨어지니까 대손 충당금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대출 여력은 늘어나서 더 많이 대출해주고 그러면 경기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경기를 갖다가 더 진폭을 확대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 대손 충당금 제도가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게 발생 손실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서 과거에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동태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쌓자. 그래서 경기 변동에 따라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변화하도록 해서 대출의 경기 수능성을 확대할 것을 완화하자. 즉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떨어져서 대손 충당금이 떨어지는데 그때 반대로 대손 충당금을 호황기에 더 많이 쌓게 하고 불황기에는 더 적게 쌓게 하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 규모를 동태적 대손 충당금 도입 이전에는 오히려 대출의 변동폭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대손 충당금을 뭐 일정하게 이렇게 가져감으로써 오히려 변동폭을 좀 완화시켜 보자 하고 나온 것이 동태적 대손 충당금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2000년에 스페인에서 처음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유럽의 재정 위기 때 스페인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이 사실 만약 동태적 대손 충당금이 충분했으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좀 전에 봤던 경기 대응 완충 자본하고 비슷한데 이 충당금이라는 것이 이 자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맥시멈 레버리지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라고 하는 자기 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본으로 계산을 했어요. 즉 자산이 대출이 여러 개 있고 자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위험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전체 자산분의 자본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험 가중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위험 가중치가 호황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낮게
부여가 되고 불황계는 높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산분의 자본 이렇게 해서 그 최대 비율을 규제하는 것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험 가중치가 없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은행들이 이 비율만 맞추는 한에선 좀 더 위험한 자산 쪽으로 운영을 한 인센티브를 또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문별 자본 규제는 그냥 아까 말했던 8% 뭐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자산이 너무 빨리 증가한다. 전체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만 특별히 자산이 빨리 증가할 때는 추가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쌓게 하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서만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을 더 쌓게 하는 게 부문별 자본 규제가 되겠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것이 부동산 관련이 되는데, 즉 스위스에서는 주택담보대 대출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 규제 비율을 좀 더 높게 적용하고, 뭐 아일랜드에서도 뭐 LTV 80% 초과하는 신규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뭐 인상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어떤 한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여기를 규제하면 딴 데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LTV, DTI. 조금 전에는 다 자본 규제였는데 LTV, DTI는 자본 규제가 아니라 자산 규제죠. 대출을, 은행의 자산인 대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되겠어요. 자, LTV라는 건 뭐냐? Loan to Value예요. 그러니까 대출과 담보의 비율. 그래서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금액, 즉 집을 우리가 살라 그러면 집의 가치가 담보가 될 것이니까 1억짜리 집을 사는데 LTV 비율이 규제가 70%다 그러면 1억짜리 집을 살 때 7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LTV 규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는데 7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집값이 7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은행은 손실을 안 볼 수가 있겠죠. 집값이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2천만 원 손해를 보지만 은행은 내가 은행에 진 빚을, 은행에 대출을 받은 거를 갚지 못하게 되면 집을 뺏어가면 돼요. 그 집은 8천만 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7천만 원만큼의 은행의 자산은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LTV라는 이런 규제도 무슨 규제예요? 금융 시스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보면 이런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LTV 규제를 높였다. 그럼 7천만 원 빌리던 거를 1억짜리 집을 사는데 7천만 원 빌리는 거를 8천만 원 빌릴 수 있게 해줬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돈을 적게 들이고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면서 뭔가 경제 성장을 좀 더 노리는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될 수도 있고, 거꾸로도 가능해요. 거꾸로도 사실 이 제도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뭐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를테면 LTV 규제를 70%에서 60%로 낮춘다. 그거는 이제 1억짜리 집을 사는데 7천만 원 빌리던 거를 6천만 원만 빌릴 수 있겠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을 좀 잡아보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LTV 규제는 집값을 위한 부동산 정책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좀 전에 LTV 규제가 70%라고 해봅시다. 그럼 1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7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근데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1억짜리 집이 자고 났더니 2억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날 가면 1억 4천만 원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LTV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늘 내일 자꾸 달라지면, 계속 올라가면 빌릴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점점점 커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크레딧 붐을, 대출 규제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70%로 유지가 되더라도 오늘은 7천만 원 빌려줬다가 내일은 1억 4천만 원을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 나온 것이 이제 DTI 규제가 되겠어요.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예요. 즉 이건 뭐분의 뭐냐면 소득분의 그 다음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표시한 비율이에요. 즉 내가 소득이 1년에 1억 원이다 그러면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예를 들면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한 5천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근데 이자를 갖다가 뭐 한 10년 동안에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모두 합치면 6천만 원이죠. 그죠? 그것을 뭐 이를테면 만기로 6년짜리로 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년으로 다니면 1,000만 원씩이에요. 그럼 내 소득 1억분의 1,000만 원이면 10%가 되겠죠. 이것의 상한선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얼마 이상 빌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소득을 통해서 빌리는 돈의 규모를 내 소득 수준에 연동시키는.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많이 빌릴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밖에 빌릴 수 없는 그런 식의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많이 빌려가지고 파산이 되는 뭐 이런 경우를 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또 하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5살짜리 애 이름으로 집을 샀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LTV 규제 갖고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DTI 규제로는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왜? 5살짜리는 소득이 없으니까 아예 대출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나 뭐 소득 없는 사람 이름으로 주택을 사고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또 되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2002년 9월에 LTV 규제가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뭐 어디를 투기 지역으로 정한다, 뭐 정부에서 투기 지역을 이제 뭐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볼 거예요.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LTV 규제나 DTI 규제나 이런 규제들이 더 강하게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LTV 규제가 보통은 70%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투기 지역이 되면 뭐 50%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집값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 다른 조건에 따라서 LTV 규제가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대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금과 대출의 비율, 론 투 밸류라 그래, 론 투 디파지트라 그래서 예금분의 대출, 이것을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대율 한도가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금융 사이클이 이렇게 굉장히 대출이 막 늘어나고 있고 이럴 때 대출이 막 늘어나고 있을 때 보면 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돈이 있어야 돼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근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예금이 먼저 자기 자본 빼고 나면 자기 자본이 있고 근데 자기 자본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계속해서 늘리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렇다고 예금을 통해서 대출만 해주기도 어려워요. 왜?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소득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빨리 증가하기가 어려워요. 대출이 뭐 한 달에 100%, 뭐 한 달에 뭐 10%, 20% 증가하기는 어려워요. 내 소득이 하루에 한 달에 10%, 20% 증가를 못하는 것처럼 예금도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따라서 대출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금 말고 자기 자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했다는 뜻이 돼요.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요? 누군가에게 빌렸을 거예요, 돈을. 어떻게 빌려요? 채권을 발행했을 수도 있고 외국에서 빌렸을 수도 있고 외국의 이자율이 싸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 돈으로 대출을 충당을 했을 거예요. 예금이나 자기 자본이 아닌.
따라서 예대율 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예금은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예금은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을 테니까 예금분의 대출의 한도를 정해놓으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예금 증가율에 연동이 돼가지고 대출이 이렇게 빨리 증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도입된 것이 이 예대율 한도가 되겠어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예대율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아지면서 굉장히 문제로 적용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핵심 부채와 비핵심 부채라는 얘기를 해요. 핵심 부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정의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예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핵심 부채가 예금이고 비핵심 부채는 돈을 은행들이 빌린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외채일 수도 있고 뭐 채권을 발행해서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예금과 기타 자금 조달 수단으로 나눠보면 예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비핵심 부채인 차입금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비핵심 부채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 부분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는 데서 즉 단기 외채였다는 데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비핵심 부채를 늘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라. 뭐 어떤 의미에선 진짜 세금을 내서 일정 부분 돈을 뭐 정부에다가 납부를 하고 정부는 그것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 돈을 그 위기를 탈출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시건전성 부담금이라고 해서 특히 이 비핵심 부채 중에서 외화 부채의 경우에 일정 부분을 세금처럼 돈을 내도록 돼 있어요. 은행들이. 그래서 정부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위기 시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